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용병 특집, 또 영화 특집으로 특집을 달려봤는데요. 다시 이제 전쟁사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네. 근세 근대 전쟁사 시작해 볼 텐데 그 중에서도 동양에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일본의 전국시대로 시작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 일본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크멘터리 전쟁사는 전쟁을 통해서 정말 역사관을 정립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객관적인 프로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말 많은 댓글로 일본의 전국시대가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에는 삼국시대가 있었고요. 일본에는 전국시대 이야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전국시대, 그 시작과 끝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열도를 뒤흔든 구세력과 신세력의 대결, 혼돈의 시대, 통일을 꿈꾸는 전국의 다이노, 교토를 찾아 일본 전국시대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일본 전국시대 통일전쟁 그 첫 번째 이야기. 박사님, 전국시대 이제 사실은 1, 2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요걸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근데 전국시대라는 게 우리가 뭐 오늘부터 전국시대다, 오늘 끝났다 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뒤에 역사학자들이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다는 게 꼭 정확한 게 없어요. 아하. 대체로 이제 역사학에서는 1467년에 온인의 날, 한자로 응인의 날인데 여기를 기점으로 잡는 건 되게 이제 똑같고요. 끝나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가마쿠라 바쿠 네. 여원 정벌 할 때 네네. 그 다음에 생긴 바쿠가 무로마치 바쿠예요. 그렇지. 무로마치 바쿠가 끝나는 종점이 되게 전국시대 끝으로 봐요. 그런데 무로마치 바쿠가 끝나는 날이 언제냐 가지고 이게 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오다 노부나가가 집권했을 때 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로마치 바쿠 최후의 인물이었던 요시가카를 이제 바쿠 아니고 일반이냐라고 했을 때를 정점을 잡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스토리상으로 보면 이게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가 세워질 때까지 가야 이 스토리가 끝나기 때문에 전국시대는 되게 이제 무로마치 바쿠 끝났을 때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끝내려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가 생길 때까지로 이제 시간을 잡아서 우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본 학계에서는 10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네. 때에 따라서는 200년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학계에는 원래 오만설이 다 존재해요. 이게 무슨 세미나가 아니니까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전에 어디 가서 한번 강연을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뭐 예를 들어 전국시대 오늘 이대 끝납니다. 그거 아니라는 설도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안 죽었다는 설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걸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예. 있는 거니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모르고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어느 정도의 표준적인 설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은 이해하시고 봐주셨으면 하는데, 특히 전국시대가 이런 설이 많아요. 누가 죽었어? 그럼 그 사람 살아 있어. 뭐 일본 하여간-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다 일일이 못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그때 당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인 건가요? 아, 그것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 실록이라는 메인 기록이 있어요. 네. 뭐 승정원일기, 비변사일 같이 중앙정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의 공식 문서는 또 공식 문서기 때문에 안 하는 얘기도 있지만 네. 어쨌든 기준이 딱 돼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사료 비판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본은 그런 공식적인 기준이 그렇게 없고 이런 개별적인 저술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 그 사람이 책을 한 100권 쭉 썼으면 이 사람은 성향이 어떠니까 알 텐데 중도난방으로 나오고 당시에 소문 들은 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일본 학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논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박사님이 항상 제일 객관적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보면 1이라는 책이 있고 2라는 책이 있는데, 1이라는 내용을 얘기하셨을 때 이 하나를 읽은 사람은 그거 내가 책에서 봤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사님은 한 6까지 읽고 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객관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전국시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사실 일본 전국시대 보면은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막부라든지 효군, 다이묘 등등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좀 시작하기 앞서서 이 용어들을 좀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쩔 수 없이 한자하고 이 원어
뭐 일본 발음을 조금 섞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왜냐하면 금각사, 은각사 우린 쉽잖아요. 네. 일본 말로는 긴카쿠지인가 뭐 그래요. 아, 일본 발음이요? 예. 잠시만요. 긴카쿠지, 킹카쿠지. 긴과 킨이네요. 그래서 이런 거 하다 보면 무지하게 헷갈려요. 네. 그리고 일본 지명이 또 그때 지명하고 요즘 지명하고 너무 달라요. 또 발음이 일본 사람도 몰라요. 일본 말이 한자가 복잡하게 읽혀가지고요. 네. 일본 한자로 적어주면 일본 사람도 못 읽는 거 수두룩해요. 그래서 일본 명함은 꼭 그거 쓰든지 아니면 영어로 써놓는다고. 일본 TV 보시면 자막 나올 때 한자가 있으면 위에 꼭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로 도금이 나옵니다. 네네네네. 그런 게 많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제 일본인 친구한테 이렇게 책을 가지고 가서 보여줬는데 이거 좀 해석을 해달라고. 한 페이지 해석하는데 한 4시간 걸린다. 왜냐하면 전혀 쓰지 않는 한자가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천황. 천황이라고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왜 일본을 일왕이라고 해야지 천황이라고 하느냐. 근데 이거는 일본 천황을 천황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당신의 신하입니다. 뭐 나는 일본을 천황을 뭐 나의 뭐 이게 아니에요. 그 중국 황제라고 하면 난 당신의 속국입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천황이라고 써왔어요. 마치 그것이 일본을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공식적으로 하는 건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혀가 길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맞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아달라는 객관성을 좀 유지해달라는 뜻으로 오늘은 좀 시작이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 정리 확실하게 한번 하고 가죠. 천황이란 무엇이고, 뭐 다이묘는 무엇이고, 막부는 무엇이고, 쇼군은 뭡니까? 천황은 말대로 일본의 왕. 왕을 얘기하는 네.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 고려시대 무신 정권처럼 무신이 집권을 하면 네. 정의 대장군이라는 직책을 줬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실제 실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군사령부 같은 걸 막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쿠죠 일본 말로. 그게 실제 이제 권력기관이 되는 거고 어허. 그 막부의 장인 장군을 쇼군이라고 하죠. 장군을 쇼군이라고 쇼군. 한다. 그다음 다이묘는 중세 유럽의 영주 같은 거예요. 영주. 예. 그래서 봉건 국가 같은 걸 번이라고 그랬어요. 네. 한자로 번. 그 번의 영주를 다이묘라고 해요. 아. 이게 다이묘도 근데 원래 다이묘는 슈고 다이묘라고 했어요. 이 슈고가 뭐냐면 그 앞에 슈고라는 것은 지방 행정관인 무사를 뜻한대요. 그 다음에 다이묘는 영주고 요 두 개가 합쳐진 건데 나중에 온인의 난 이후에 나오는 다이묘들은 슈고 다이묘라고 안 하고 센코쿠 다이묘, 즉 전국 다이묘 이렇게 또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시대 이전의 다이묘하고 전국 시대 이후의 다이묘하고 성분이나 다이묘가 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서 보통 그거를 이제 전국 다이묘, 센코쿠 다이묘 이렇게 하죠. 그 인지를 하는 것은 그냥 다이묘는 영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편하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온인의 난,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온인의 난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가마쿠라 바쿠가 끝나고 이제 무로마치 바쿠가 시작되는데 일본사 유명한 쇼군이 등장하는데 8대 쇼군인 요시마사예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게 아니라 그 부인이 히노도미코. 네. 이 도미코의 이름이 우리말로 한자로 말하면 부유할 부자에다가 이 아들 자자에서 부자예요. 아, 그러면 코자 들어가는 그 일본어들은 예. 다 그 예, 예. 뜻이군요. 네. 그런데 집안이 진짜 부자였고 어. 권력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흔히 3대 악녀라고 있어요. 네. 일본사에서. 도미코하고 지난번에 우리 가마쿠라 바쿠 얘기할 때 했던 마사코. 아, 막 자식들하고 남편까지 싹 다 주물렀던.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인 요도 도노인데 네. 이 도미코는 정말 유명한 어. 진짜 센 부인이에요. 지난번에 들은 분이 이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저분은 이제 일본 역사에서 부정 축제의 대명사, 어. 돈놀이의 귀재. 원래 교토가 일본의 수도니까 네. 전국에서 이제 물자가 올 거 아니에요. 교토 안에다 검문소를 막 차려놓고 네. 통과세를 받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상인들을 다 받는 산적이네. 거예요. 예. 또 이제 고리대금 이런 거 막 하는데 이게 이제 도를 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을 막 모아.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려면 역시 권력이 있어야 모이는구나. 그쵸. 그럼 권력도 잡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밀고 나가는데 이제 여기 무슨 얘기가 생기냐면 요시마사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동생을 후계자로 정합니다. 네. 동생은 승려가 돼 있는 애를 환속시켜서 후계자로 정했더니 어. 덜컥 애를 낳아버렸네. 아이고야. 아 근데 아들을 낳나요? 그때 심지어 동생을 부를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은 승려를 시키고 너한테 쇼군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이 말을 한 지 1년 후에 덜커덕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코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무조건 그렇죠. 세워야겠죠. 쇼군으로 밀어야겠죠. 그게 단순히 권력욕이 아니라 이것도 같이 걸린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기록 책에 천하의 화폐가 모두 도미코에게 갔다. 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아니 실제로도 부자 출신에 이름 또한 부자에다가 뭐 그렇게 권력 욕심도 많고. 그러게 이름도 부자인데 뭘 더 원해. 근데 그녀에게 아들이 이제 생겼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도미코 입장에서는 무조건 아들을 내세우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쇼군은 누구 편을 좀 들었나요? 이분이 근데 이 쇼군 요시마사가 이분이 참 하시는 게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직책은 쇼군 장군인데 전형적인 파리지앵이에요. 아, 문화 즐기고 예. 예술 즐기는 예. 거. 예술과- 애프터눈 티 그렇죠. 마시고 뭐 예술과 문화를 너무 사랑하시고 취미이자 특기가 정원 가꾸기입니다. 사람은 좋으셨겠네. 네. 예. 꽃꽂이요. 예, 뭐 그러면서 이런 거 하시면서 가신들이 와서 정무에 대한 보고를 하면 알아서 하시게 뭐 이런 거예요. 또 이제 뭐 재정적인 거는 뭐 자기 부인이 또 알아서 꽉 잡고 있었으니까. 뭐 이분은 사실 사시는 게 매우 즐거운 분이셨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동생하고 아들하고 내전이 나는 이 상황에서도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그럼 어찌 보면은 요시마사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도미코의 힘이 실려서 도미코 아들이 더 유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도미코 아들이 장성을 하자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어? 삼촌을 암살하려고 자객을 부립니다. 근데 이 암살이 실패하죠. 그리고 이 실패하는 그 순간부터 유력한 가문이 양쪽에 붙어서 동군, 서군으로 나눠져서 아.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생은 무슨 잘못이에요? 아니, 승려 머리 깎고 들어가서 난 이제 제 속을 인연을 끊고 열심히 살겠 그냥 나의 돌을 닦겠다라고 들어갔더니 아니야 잠깐 일로 와봐봐. 근데 전안 갑니다. 아이 내가 아들을 낳아도 널 꼭 써줄게. 에이 설마 나하면 안 그러겠지? 아이, 약속 지킬게. 진짜? 진짜. 그럼 머리 기를래. 이러면 안. 근데 당시의 승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려들이 또 아니에요. 아, 그리고 권력 앞에 그런 게 어딨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기왕에 깎았던 말 한 번 더 깎어. 싫어. 기왕에 길렀잖아.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삼촌과 조카의 대결로 이제 넘어가는군요. 아니 여기 사실은 하나 배경이 더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정치 권력 싸움이 나서 사이가 어지러워졌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게 또 하나가 원래 이 사회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게 먼저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아하.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가 아주 안정돼 있고 전부 한결같이 당신이 잘못했어 이러면 못하죠. 네. 근데 사회가 이미 혼란스러워져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런 일이 난 거고 지방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원연합군 정벌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몽고군하고 싸운다고 전 일본이 하여간 큰 변화가 나가지고 하급무사들 권력이 세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요즘 금수저 논란이 많은데 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도 그렇고 일본의 전국시대도 그렇고 원래 내려오던 귀족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슈고 다이묘 같은 대대로 내려가잖아요. 금이 금되고 백금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네. 금이 금을 낳고 금이 백금 되면 그때부터 다 요시마사가 돼요. 캬, 이러고 사다가 그러면 밑에의 실력 있는 애들 다 엎어요. 그래서 전국이 이미 그냥 아, 이게 뒤엎기기 뒤엎기고 시작했군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편을 새로 짜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서 올라오니까 아버지 아들끼리도 싸우고 뭐 형제끼리도 싸우고 기존의 모든 틀이 다 깨져. 전국 시대의 가장 큰 화두를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배신, 두 번째는 하극상. 이 두 가지가 일본 전국 시대를 지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뭐 형제의 난이라든지 이 가족의 난은 비단 지금 이 전국시대 일본뿐만 네. 아니라 저희가 늘 했던 전쟁사에서 나왔던 장면들인 거잖아요. 한 번도 이렇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럼요. 그쵸. 춘추 전국시대도 왜 춘추 전국시대냐면 그 이전에 있던 왕실들이 성씨가 다 바뀌어 있어요. 저기는 어디 무슨 A씨였으면 다 B, CC로 다 바뀌어 있는 거죠. 자, 요걸 또 이런 내분을 노리고 있던 슈고 다이묘들이 또 있다가 요 찬스를 잡고서 이제 개입을 합니다. 가장 유력했던 가문이 이제 호석과 가츠모토라는 이제 동군 진영, 그다음에 야마나 소젠이라는 이 서군 진영의 이 유력한 가문이 이제 요시히사와 요시미 양측에 나눠져서
교토를 중심으로 해서 저 어마어마한 전쟁을 11년간이나 벌이는데 여기 그때 몰려왔던 병력이 동군이 16만, 서군이 9만에 나중에 2만 더해서 11만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거의 양측이 한 30만이 어울려서 근데 이게 난 지금도 이게 의문스러운 게 이게 그 당시에 이런 군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저도 교토를 가봤는데 어디에 도대체 16만이 있는 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정규 병사가 아니라 원래 옛날 군대라는 게 한 명 가면 뒤에 최소한 종자가 3명이다 5명. 거기에 우리 지난번에 용병할 때 얘기했지만 중세 군대는 다 여자들 따라온다고요. 그리고 막 그 술집이니 뭐, 예, 뭐 애가 노름이니 그러니까 아마 16만 뭐에다가 또 이제 우르르 가면 또 따라온 사람 또 있어요. 또 붙는 사람. 네. 막 이래가지고 하여간 그냥 교토 시내에 모인 거죠. 와글와글. 와 그러면 30만 가까이 모여서 동군과 서군으로 교토에 모여서 붙은 것이 이제 온인의 난인가요? 그것도 한 방에 붙었으면 승부가 났을 텐데. 네. 그냥 도시 반쪽씩 차고 앉아가지고. 동서로 갈라져서요? 그러니까 우리 교토 구조가 옛날 그 장안성 구조 비슷한데 네. 우리나라 보니까 딱 세종로 이렇게 있잖아요. 강원서. 그 메인 도로를 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동쪽, 서쪽. 그러면 딱 붙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승부가 났죠. 안 붙어요? 아, 그냥 승부를 왜 가려? 그냥 여기서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왜 11년간 싸웠겠습니까? 11년간 붙다 말다 하는 거예요. 아 11년 동안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냥 세종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칭칭하고 다시 돌아가고. 용병을 생각해 보세요. 굳이 내가 목숨 걸고 저길 밀겠다고 싹쓸이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교토에서 계속 살아야지.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11년 동안 교토에 본래 살고 있었던 시민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교토가 완전히 폐허가 돼요. 그 당시를 묘사한 그림이 일본에 여러 장이 있는데 보면 하나같이 사람 몰골이 귀신 같아요. 빼짝 마르고 막 눈 툭 튀어나오고 해서 다 귀신같이 먹을 거를 찾아다니는 그런 그림이 정말 많아요. 아 진짜 그럴 것 같아. 근데 진짜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아무리 이제 난을 닦고 있던 요시마사도 슬슬 일어나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시마사도 노력은 했겠죠. 근데 부인도 말 안 듣는데 뭐 지가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분은 더더욱이 멀리 가요. 아 딴 데로 가요? 교토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교토 외곽에 좋은 동산을 하나 찾아요. 찾으셨구나. 거기 가서 이제 이거를 하면서 꿈을 키웁니다. 꿈이 있어요? 네. 여기다 별장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정말 낭만주의자네요. 글쎄 뭐 이상주의자. 속은 끓었는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분은 저게 끝나면 여기다 별장을 지어야지 라고 그 꿈을 안고 사세요. 저희 화당 가꾸고. 그게 지금 교토에 가면 있는 은각사예요. 그 요시마사가 취미가 그 정원 가꾸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정원 가꾸는 그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인가? 그게 있어요. 이게 지금도 일본에서 정원 있는 집 좀 그 잘 사는 집 같은 데는 맞아요. 그 풍대로 하는 게 대단한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진짜요? 은각사는 요시마사가 만들었던 모습은 아니고 뒤에 바뀐 거긴 하지만 네. 그곳에서 별장을 만들고 제일 웃겼던 게 은각사 가시면 뒤로 이제 산이 있고 산책로가 있어요. 네. 거기를 보통 잘 안 가는데 네. 싹 올라가면 교토 시내가 착 내려다보여요. 아. 내가 요시마사였으면 그거를 어떻게 봐요. 여기저기 막 피폐해져 어. 있는 교토의 모습. 근데 매 거기 올라서 그거 보는 게 낙이었대네 또. 꿈을 키우면서. 이 전난이 끝나면 저기에다가 뭘 지으면 좋겠고. 그치 빨리 거기 여기에다 이게 뭐 하면 빨리 이게 끝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사셨어요. 와. 그런 류의 게임을 타이쿤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 짓는 게임, 마을 짓는 게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서 저쪽엔 놀이공원을 짓고 이쪽엔 빌딩 그때 이렇게 그때 하고. 게임이셨으면 그거 하고 계셨겠네. 너무 좋아서. 근데 이렇게 요시마사가 좀 넉넉히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요시마사의 동생과 아들의 싸움이었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이 세력이 누가 좀 잡게 되나요, 쇼군으로? 아, 그게 정말 일본스럽게 끝나는 건데. 일본스럽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 나와서 중재를 하고 화해를 하고 결판을 안 보는 습관이 좀 있어요. 책임질 사람을 없게 만드는 네. 결과. 네. 사실상 그 요시미와 요시히사 양쪽이 싸웠지만 양쪽은 사실 가진 군대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소카와 카츠모토의 군대하고 야마나 소전의 군대가 싸운 거예요. 다이묘들이 올라와서. 그렇죠. 이 다이묘들이 싸웠는데 네. 1473년에 양쪽 다이묘 수장들이 다 죽습니다. 아.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흐지부지. 전투가 대단히 소강 상태로 수그러들어요. 도미권은 양쪽에 돈놀이를 해요. 또 전쟁엔 돈이 필요하잖아요. 무섭다. 그럼 전쟁이 끝나는 순간 그 지방 세력으로 돌아가서 빚 갚는데 허덕이게 되기 시작하겠고. 근데 이렇게 되다가 이제 1477년에 화해가 됩니다. 네. 전격적으로 화해가 근데 되는데 화해가 되는데 누군가는 권력을 잡아야 되잖아요. 아 이제 이때부터 전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전국 시대가. 어. 왜냐하면 누구도 권력이 집중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온인의 난 때 많이 동원됐던 슈고 다이묘들이 자기가 이제 영지를 떠나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다. 네. 영지를 떠나면서 슈고 대리인을 다 임명을 하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가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난 중에 대리인이었던 이 가신들이 반란을. 예, 권력을 찬다. 그러면서 유력한 이때부터 생코쿠 다이묘, 즉 전국 다이묘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슈고 다이묘들은 중앙하고 연결이 돼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토에 살고 있던 귀족들하고 연계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 피난 가고 도망가고 하면서 이런 것도 다 깨지고 또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면서 엉키고 이러면서 전국 세력 개편이 나고 그동안에 무기력한 권력자가 옛날엔 천황이 허수아비고 쇼군이 권력을 행사했는데 네. 쇼군도 이제 끝난 거예요. 돈놀이 다 하고 있지 뭐 없잖아요. 그래서 교토엔 허수아비가 둘이 생겨요. 천황과 쇼군. 그래도 쇼군은 뭐 영주 정도는 갖고 있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전국은 각자 말 안 들어요. 각자 도생으로. 특히나 이제 중앙 정부와 연결이 돼 있던 다이묘들은 다 쳐내고 새로운 세력들이 올라왔으니 우리만 먹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올라간 것이 전국 시대가 시작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이 그거죠. 이게 슈고 대리인들의 하극상.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전국 시대의 결국 시작이다. 천황도 아니고 쇼군도 아니고 다이묘들의 세력 확장 그렇죠, 그렇죠. 싸움이었던 그것도 거고. 기존 다이묘가 아닌 새로운 다이묘. 금수저 다이면은 거의 다 몰락했고 밑에서 올라오는 집단도 이게 무슨 가장 많은 건 이제 가신들이 많이 잡지만 상인 출신도 있고 평민 출신도 있고 뭐 진짜 하급 무사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일관성 없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쟁사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다 보니까 유럽과 아시아 쪽 사이에 있는 대륙이 가장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일본의 전국 시대는 유럽의 영주의 느낌의 세력과는 조금 다른 구조로 진행이 돼요. 예, 정확한 재밌네요. 지적이죠. 예. 번끼리 싸우는 거 보면 꼭 영주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일본은 그 나름대로의 또 독특한 구조가 좀 네. 있어요. 그래도 전국 시대 되면 이제 복잡하게 얽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통적인 목표는 있습니다. 교토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토를 뛰고 돌아야지 천하를 제패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다이묘들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든 교토로 가려고 하죠. 아, 그래도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군요. 그러나 교토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죠. 일단 동네를 제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크게 정말 하나의 사회계층과 사회계층이 됐다면은 연계가 되는데 네. 우리가 다 다른 다이묘라고 쳐요. 승려 출신, 상인 출신, 귀족 출신, 뭐 나는 뭐 평민 출신. 누구랑 손잡아 이거? 복잡해요 이거 은근히. 와, 근데 너무 재밌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우리가 또 배웠던 중국사에도 보면 왕 헌제를 옹립하기 위해서 낙양과 아마 그 근처를 사로잡기 위한 또 이 영호걸들의 또 싸움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교토에 있는 텐노를 차지하고 교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국의 세력들의 힘싸움이 시작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면 그건 조금 다음 단계고 네네네. 지금은 이상 권력을 잡고 봐야지. 일단은 권력부터 잡아야 된다. 그리고 번이라는 게 하나의 세력이 아니고 중세 유럽처럼 그 앞에 그 밑에 기사 가지 또 있어요. 여기서 싸움이 벌어져. 여기도 또 난리라니까. 이제 바꿔. 동료가 아니라 내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됐는데 기사들이 쭉 있어요. 승려 출신, 상인 출신, 깡패 출신, 뭐 우리 옆집 친척 출신. 이것도 어떻게 해? 원래 중세 일본에서도 신문 굉장히 심했어요. 내가 저 근본도 없는 상인 애를 내 기사로 써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쟤랑 혼인을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싫어. 난 오로지 내 가문에 맞는 격하고만 놀 거야. 이러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허다하죠. 네, 어떤 분은 아무렴 어때? 능력본이야. 이렇게 가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일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이묘들뿐만 아니라 다이묘 밑에 있는 가신들 사이에서도 하극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권력 세력 간의 하극상도 있지만 이거 이러면 민심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였겠는데요. 그러면 민심이 어지럽다는 건 정말 저 밑바닥에서의 하극상도 일어났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이 근데 일본은 조금 재미난 게 원래 일찍부터 무사계급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네. 오해는 마세요. 군대는 옛날 군대는 가면 현지복이 기본이기 때문에 농민을 괴롭히고 이런 건 있지만 군대가 농민을 죽인다, 학살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외국도 아니고 자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사는 무사끼리 싸우는 거야. 아.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긴 하는데 전쟁이 커지면 네. 군대가 마을을 학살한다는 건 엄청난 수치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전국시대 초창기에는 군인들이 싸우고 농부들은 옆에서 농사짓고 저기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 싸우나벼. 진짜로 이런. 그러니까 농부는 농사져 세금을 내죠. 또 네네네. 심하게 뜯기기도 하고 하지만 싸움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내는 세금은 세금이고 이 세금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렇죠. 싸움. 근데 내가 왜 농부랑 왜 싸우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이 유치원생 때렸잖아요. 용병들이 막 무기 들고 와가지고 털고 나서 야 니들 마을에 있는 거 다 갖고 와. 그걸 뺏어가고. 아, 그렇게 저쪽에 와서 또 뺏어가는 뺏어가고. 거는 당연히 뺏어갔는데 네.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뜯기는 건 다 뜯고요. 네, 뜯기야 뜯지. 그러니까 어쨌든 농민은 세금은 받지만 농민과 싸운다라는 건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일체성이 있어야 빨리 이게 통합이 돼서 어떻게 싸움이 되는데 네.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봉건제로 가다 보니 승병단이 이게 또 세요. 세죠. 사실 정말 군대를 가졌던 승단은 일본이에요. 최강의 용병이었습니다. 그 승병단. 농민들도 이게 털리니까 이제 무장 집단이 생겨요. 우리가 왜 털려? 그러니까 그걸 이끼라고 하는데 이끼라는 게 밀란같이 스트라이크란 뜻도 있고 자경단 같은. 네, 자경단이라고 해야 제가 네. 만들어서 보통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는 얌전하게 뜯기고 누구는 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뭉쳐서 싸울 거야. 막 이러는 또 집단들이 생겨요. 근데 일본은 나중에도 그런 게 있는데 승병단이나 이끼하고는 잘 안 싸우려고 해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집단에 대한 나름의 룰 같은 게 강해서 승단을 공격하면 전국의 승단이 적으로 돌기 때문에 이끼를 공격하면 전국의 이끼가 덤비니까 나중에 이제 그건 좀 이따 이런 게 나오지만 처음에는 승단이나 이끼들하고는 가능한 한 잘 지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다양한 집단을 조금 인정해 준다라고 해석을 해도 할 수밖에 없는 할 상황. 수밖에 없는 거지. 할 수밖에. 근데 이게 또 게임으로 또 있습니다. 이게 게임으로 있는데 영화로도 엄청 많이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이 시대를 전국 시대라고도 하지만 센코쿠라고도 하잖아요.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드라마도 찾아보고 영화도 네. 찾아보고 소설도 읽어봤거든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정말이에요. 똑같은 쇼군 하나의 이야기, 네. 다이묘 하나의 이야기가 영화로 몇 편이 만들어져 있는데 해석이요. 아예 다른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같은 인물인데 하는 짓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달라.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서 죽었는데 안 죽었다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 이게 아까 초반에 박사님이 네, 설명을 말씀하죠. 해주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오다 노부나가죠. 오다 노부나가는 분명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왜냐면 정확하게 정사에 누가 그렇게 된 것을 보았다라는 기록은 없으니까. 네. 근데 이거 딱 한마디로 정리되네요. 일본의 정치시대는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고 네. 책으로도 많이 나온다.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센고쿠 시대에 열광을 하는 그 이야기 하면 걸까요? 좋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삼국지 좋아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좋아하듯이. 중국에서 삼국지를 좋아하는데 사실은요. 중국에서 삼국지를 좋아하는 건 삼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좋아하는 거니까 결국은 전국시대의 우후죽순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복잡하고 또 이런 복잡할수록 영웅이 나오잖아. 그렇지. 이 영웅에 대한 동경이 또 있잖아. 난세의 영웅들. 근데 어쨌든 전국 시대는 좀 각색이 돼서라도 뭐 에도 시대부터 각색이 되는데 일본 사람에게 전국 시대가 매력적인 데는 되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집단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하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네. 온갖 서름과 압박을 맞아요. 이겨내서 흙이 금이 되는 과정이 꽤 많으니까 네. 좋아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금수저가 좋으냐 흙수저가 좋으냐가 아니고요. 흙도 흙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상인 출신도 있고 뭐 여러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승려 출신이 영주가 됐다 쳐요. 아니면 기사가 됐다 쳐요. 과거에 자기는 승려들하고만 놀려고 하고 승려들의 어떤 하던 버릇대로 하면 어디까지 갔다 거꾸로져요. 이거를 다 극복하려면 자기의 과거의 관습, 습관, 과거의 어떤 신분 이걸 다 깨야 돼요. 그 사람이 최후 마지막 라운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것도 재밌네요.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 하면서 꾸준히 들어왔던 정말 글로벌 제국의 모습이 되려면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전국 시대라고 해서 다 뭐 교토로 가야지 아니고 그런 사람 몇 명이고 요 정도 차지하면 됐다. 여기서 센 사람한테 붙자. 아니면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겠지. 나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게. 이러다가 가신 분들도 또 꽤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현실에 안주하느냐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은 도태되더라라는 메시지를 그 당시보다는 일본이 이제 메이주신하고 하면서 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소설과 드라마에서 이걸 무지하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일본 전국 시대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일본인들이 아마 가장 사랑하는 이 영웅이 아닐까? 노부나가 아닐까요? 아, 그것도 다 달라요. 아, 그래요? 쉽게 말해서 나는 저 사람 멋있어 그랬을 때 요걸 안 먹는 사람이 노부나가예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 좋아해요 그러면 쟤 왜 저래? 도쿠가와 이에야스 좋아해. 쟤 무서운 애 아니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한 분 가봅시다 한번. 네. 오다 노부나가. 일단 이게 구조가 복잡해서 네. 지역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지역이 또 지금 지명하고 달라요. 네. 당시 오와리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아이치현이고 나고야가 중심이죠. 나고야. 거기가 오다 노부나가. 네. 미카와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아이치현이에요. 오와리 바로 옆인데 거기가 영지였던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다음에 시나노 현재 나가노하고 가이인데 현재 야마나시 현의 거점이었던 사람이 다케다 신겐. 나고야 말고는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네. 에치고 현재 니가타가 우에스기 겐신. 히로시마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 모리. 머리. 그리고 사감이라고 현재 가나가와 현을 있던 사람이 호조 우지야스. 아, 호조 가문인가요? 예, 호조 가문. 굉장히 많네요. 일단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도 있고 지역은 확실히 지금과 또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다이묘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다이묘 중에서도 스토리에 등장하는 굵직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 지금은 이제 동경이 수도고 뭐 오사카가 뭐 약간 문화와 음식의 뭐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들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진 지역이 교토 주변이라서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보통 이걸 동쪽을 관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도쿄가 관동이죠. 네. 네. 거기가 중심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에는 이 관서, 관서 지방. 특히 여기를 긴키 지방이라고 해서 이 지역 일대가 이제 중심이 되죠. 결국 교토를 노린 세력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 명 한 명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다 노부나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노부나가가 있던 곳이 오와리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곡창지대예요. 그리고 이제 상업의 또 요지였어요. 해운업이 있고 그래서 경제력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농민이 많다 보니 돈은 있는데 사람들도 착실한데 싸움은 좀 못하는 거죠. 아하. 옛날에 싸움 잘하는 건 되게 산악지대 좀 험한데 사냥하고 뛰어다녔는데 이런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오와리는 돈은 많은데 좀 이렇게 초반에 병력 모으기도 좀 힘들었다고. 웬만한 영지들은 그래도 한 10,000명은 모을 수 있었는데 이쪽 지방은 10,000명 모으기 참 힘들었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 습성은 별로 싸우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돈 철거 버는 데 보여줘요. 관심이 그러니까요. 많죠. 그런데 이제 노부나가의 제일 장점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사람 중에서 교토에 제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싸움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노부나가의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 다케다 신겐하고 우에스기 겐신이에요. 이제부터 말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다 이 뭔가 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런 게 있는데 다케다 신겐도 집안에서는 이렇게 메인 이 후계자가 아니었어요. 천대를 받았는데 네. 아버지랑 싸움터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성을 포위했는데 함락을 못 시키고 포기하고 돌아오는데
16살 때 자기 부하 300명 끌고 휙 들어가서 성을 함락시켰어요. 이야. 16살 때요? 네. 이 사람이 대단한 게 폭정에 일삼는 아버지를 보고서 야 저러다간 이게 가문이 문을 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로 뭐 시집간 딸 보러 갔는데 그 딸 보러 간 그쪽 영주하고 결탁을 해서 거기서 아버지 억류해라. 하고 싶어. 딱 그러면서 바로 전격적으로 거기 확 다 잡아서 형제들을 다이묘가 모시고. 또 싸움 잘하는 북쪽의 겐신. 야, 갱신도 보면 약간 이렇게 싸움을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승려 느낌도 약간 나는데요. 한때 출가해서 승려로도 있었어요. 뭔가 신겐이랑 비교해서는 좀 더 여유로울 것 같은 그런 느낌. 둘이 유명한 라이벌이죠. 유명한 라이벌이고 특히 겐신은 천하 통일에 대한 야망이 아주 들끓었던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영내 호족들을 때로는 구슬르고 때로는 무력으로 밟아서 아주 착실하게 영토를 넓혀나가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와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계획을 세서 착실히 영토를 넓힌 다음에 결착을 내자 마지막에 그런 타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겐신도 집안에서 이렇게 메인 이 태생이 아니었군요. 네, 근데 가신들이 반란이 나잖아요. 16살 때. 하여간 이 16살이 둘이서 뭐가 있나 보네. 그래서 16살 때 나가서 반군을 제압해버려요. 원래 형이 후계자로 돼 있었는데 네네. 하는 걸 보니까 헐 났잖아요. 네. 그러니 가신들이 또 겐신한테 붙고 이러고 하면서 결국 딱 장악을 하죠. 호조 우지야스는 좀 억울한 사람이에요. 사실 관동 삼국지라고 네. 셋이 같은 동네에 있어가지고 일본 서는 걸 관동 삼국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무로마치 바쿠도 교토에 살아는 있었거든요. 네. 뭐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 센 애를 하나 좀 데려와서 내 휘하로 삼아야겠다. 네. 그래서 저 셋 중에 하나 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먼저 승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 승부가 나나 이게 삼국지가. 호조 우지야스도 3명하고 붙어서 공격적이진 않은데 그 자기 지역은 잘 지키고 그래서 또 뭐 방어의 규제 또 막 그래요. 통치는 제일 잘했대요. 통치가 조금 그러니까 뭐랄까 좀 문관적인 느낌이랄까 그러면서 자기 영역 지키고 있는데 이 셋이 싸우고 있는 바람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쟤들이 천하 통일할 기회를 놓쳤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세력이 빠르게 규합이 됐으면 천하토링은 그 셋 중에 하나가 했을 것이다. 근데 신겐하고 겐신은 그래도 조금 익숙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지야스도 같이 이렇게 삼국지. 우지야스는 공격적이라기보단 방어적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잘 안 알려졌어요. 신겐하고 겐신이 워낙 서로 맞짱을 많이 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많이 온 거예요. 삼국지도 그렇잖아요. 조조하고 유비가 싸우고 손권은 좀 조용해 보이잖아요. 네. 삼국지로 지금 손권이죠. 그럼 지금 얘기가 나온 이 무장들, 그러니까 다이묘들이 결국은 일본 전국 시대의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장으로는 메인 이벤트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승병단이라든가 민중 집단, 이끼 집단들은 전국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감이 있다고요. 하나의 승병을 건드리면 다 덤빈다고. 네. 그래서 이게 전국시대 후반기로 가면 이 사람들도 또 이제 연합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당시 승병단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데가 엔나쿠제, 교토에 있는. 엔나쿠지 유명하죠. 예. 네. 그리고 아마 이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끼들도 이제 중앙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시야마 혼간지라는 세력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오사카 성이 있던 자리가 원래 이시야마 혼간지 자리예요. 거기에 중앙위원회가 딱 생겨가지고 전국 이끼를 관할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힘이 합쳐지면 정말 강대한 세력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겐신이나 신겐도 네. 이끼 같은 게 생기면 그걸 진압을 못해요. 그러니까 군사력의 한계가 명확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단위의 병력을 동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국 시대 말기에 접어들어서 그야말로 전쟁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나 그게 가능한 거지. 이때까지만 해도 3, 4천 명 동원하면 그야말로 영진에 있는 농민병까지 탈탈 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말한 분들도 아까 말했지만 이분들은 메인 이벤트에 올라온 사람들이고 그 앞에 예선전이 절반인데 네. 그때만 해도 군대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메인 이벤트 벌어질 때는 무기라든가 전술 병력이 상당히 변화됐을 때예요.
그 전까지는 그 여원 지난번에 그 친일전 할 때 뭐 일본군의 위력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왜 이제 그게 문제냐면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전투가 기사, 말탄, 사무라이와 몇 명의 졸개 네네. 이런 식의 싸움이었어요. 영화에서도 보면요. 지금 이걸 전투 장면이라고 보여주는 건가라고 할 정도로 장군 한두 명과 깃발 든 네, 병사들 맞아요, 몇 맞아요. 명이 우르르 가서 그냥 한 번 붙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보병들이 큰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직화되지 않으면 그 힘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반기로 가게 되면 병력도 끌어모아야 되고 이 소위 보병들 말 탄 사람 뒤따라다니던 얘들을 전투력화해야지라는 이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일본 사무라이라고 네. 하면은 사울 나비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것도 뭐 썰, 솔직히 썰, 그건 아닌 썰, 것 같아요. 썰. 썰 네. 중에 썰. 썰. 네. 아 근데 사무라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칼 아니겠어요? 칼이죠, 칼이죠. 네. 예, 이제 카타나라는 칼인데 제가 오늘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무라이 검이 아니에요? 카타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여몽 전쟁 때 타치라는 일본 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네. 있었는데 사실 형태는 그렇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에서 타치와 카타나를 구별하려면 장수들이 칼 차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타치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구부러진 요쪽이 위로 가게 이렇게 네네. 하고요. 그다음에 끈이 달려 있어요. 네. 허리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칼 차는 것 같지. 근데 카타나는 끈이 아, 그래요? 없고 꽂아는. 꽂아 이렇게 꽂습니다. 거꾸로 해서. 그래서 칼을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뽑는 게 이제 카타나죠. 오. 이렇게 보면 네, 카타나. 근데 각 부에 이제 명칭이 있는데요. 이 손잡이를 이제 트카라고 합니다. 트카. 스카. 그다음에 여기 손을 보호하는 요거를 이제 발음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스바라고 합니다. 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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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이 칼날 부분을 토우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왜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요 부분 있죠. 이걸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된 거를 도라고 하는 거죠? 예, 예. 둘 다 있으면 검이고. 예, 그렇죠.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칼은 도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훨씬 좋거든요. 일본도의 신화가 있어요. 신화요. 또 일본이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천하무적의 검으로 늘 이렇게 그렇죠. 뭐든지 뵐 수 예, 있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죠. 과연 일본도가 세계 최고의 검이냐? 아니면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쇠도 잘라버리는 막강한 검이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이 오랫동안 최강의 도에 대해서. 예, 일본이 그 철광석이 아니라 사철이 난대요. 그래서 보통 철이 모래에 섞여 있기 때문에 사철이 좀 질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광석으로 캐내는 철보다 예. 모래와 섞여 있는 철은 별로 좋지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순물이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네.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네.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일본의 이런 도검 제작 기술이 수준이 발전했다.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일본도 같은 경우에는 목탄을 첨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썼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타라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해한 성분이 없어지면서 이제 정밀한 제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때 당시에 칼이 사실 전장에서 쓰면은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칼이. 네. 그래서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중앙에 심금이란 걸 박았대요. 그 다음에 중앙에 부드러운 심금을 받고 바깥쪽에 경도가 단단한 다른 재질의 쇠를 한 번 더 대서 약간 철근 콘크리트 예. 구조 같이. 그래서 일본에서 칼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마스커스강의 칼 제조법과 일본도의 제조법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오해가 좀 있어요. 왜냐면 다음 이야기. 필승의 라이벌 다케다 신겐 우에스기 겐신. 그들의 피할 수 없는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일본 전국시대 통일전쟁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 둘 다 이제 전국 시대 최고의 전술과 최고의 무장이라는 걸 다 인정을 해요. 어허. 켄신이 신겐한테 소금을 보내줍니다. 비록 전쟁 중이라도 백성들은 적이 아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전국 시대의 리더는 덕만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전국 시대의 리더는 잔혹함도 겸비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여기를 먹어야 된다. 네. 승부가 나야죠. 예, 전국 시대 이제 만 단위로 나오면 이제 이거 큰 거예요. 엄청 크죠. 동네 패싸움 수준이 아닌 와. 그야말로 정규군끼리의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빨리 승부를 내고 궁금해. 나가자 그러다가 둘이 궁금해. 영화 2편 빨리 시작해 주세요.